네, 방금 소개를 받은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심효진 학예연구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의뢰를 받았을 땐 이렇게 되게 크고 웅장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우선 이런 명사라고 해서 특강을 하게 해주신 교육부와 평가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술관에서 학교 관련된 그 연구를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홍보와 그리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항상 매번 새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질문을 받거나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몰라서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어떠한 학교와 연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는 학교와의 그 연계성을 생각하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 고민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학교가 좀 알았으면 하는 미술관 이야기들이고요. 첫 번째로 좀 교사가 알면은 학교 현장 체험을 학습을 할 때도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좀 관별 특징과 그 내용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물론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하는 학교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도 대면으로 하고 그 관람객이 와야지만 채워지는 그런 미술관에서도 참 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미술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술관에서는 학교 미술 교육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결과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미술이 아니라 이제 음악도 전공이신 그 장학사님도 계시다고 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저희 쪽 지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총 4개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공간이 딱 공교롭게도 저희가 서울관과 덕수궁관의 딱 중간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심부에 서울관과 덕수궁관이 있고 조금 더 떨어져서 과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많이 모르시겠지만 이 청주관이 이제 지금 청주에서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곧 2025년에는 대전관, 그다음에 대구관이라고 해서 중앙박물관과 같이 좀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국립미술관이 많이 생길 예정입니다. 저희 미술관은 1969년도에 이제 경복궁에 개관을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오픈을 한 거는 1986년에 과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6년부터 정말 미술관에 있는 그런 기능들 수집하고 전시하고 조사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진 건 과천관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덕수궁관이 1998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서울관, 그리고 최근에 2018년도에 청주관 개관을 했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전관을 짓기 위해서 그런 주제와 특징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국립현대미술관이지만 관별에 따라서 그 전시하고 있는 그런 전시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다가가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테마들이 있는데요. 과천을 보면 과천들은 아마 다 처음이시고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하고 전통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많은 그런 체험학습으로 오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청계산 밑자락에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고 야외 조각공원이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어린이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가족 친화적인 미술관이 테마입니다. 그리고 덕수궁 같은 경우에는 고궁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전시 작품들도 1900년도서부터 1960년대의 근대 미술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이중섭, 박수근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의 그런 근대 미술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덕수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시대 미술을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있는 정말 가장 핫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 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전시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예술문화센터라고 해서 미술관 안에는 이제 장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라든지 뭐 그리고 퍼포먼스라든지 많은 그런 이벤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관입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에서도 오신 장학사님들이 계실 텐데요. 청주는 국내 최초의 수정형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수장고송 미술관이라고 해서 수장고 같은 경우는 작품을 보존하고 보관하는 공간이라서 저희 쪽 학예사 같은 경우도 허락을 받은 몇 명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를 좀 오픈을 해서 열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에 따라서 미술관에 있는 전시와 여러 가지들이 달라서, 만약에 이런 특징들을 알면 우리가 어떤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관별의 특징에 따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요. 이거 덕수 공간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다시피 국내 최초의 좀 근대식 석조 건물 안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분위기에 맞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근대 미술 작가들, 뭐 장욱진,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장욱진 준비가 되고 있고, 지금은 문신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과서에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좀 시니어 계층들이 좀 많이 즐겨 찾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쪽이 거의 저희 쪽 미술관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문화재청 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있는 그런 부분들, 밖에서 전시가 되더라도 좀 협조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과천관입니다. 야외조각공원이 유일하게 있기도 하고, 여기서 장르별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라성 같이 좀 일대기를 남긴 작가의 개인전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우리가 교과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동서조디,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사진, 미디어, 이런 식으로 장르의 그런 전시들을 많이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이라는 특별한 부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희 컬렉션에 지금 그 외국 파리 뭐 컬렉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가동을 했던 저희가 이쪽 공간이죠. 얼마 전에 가동을 했는데요. 이 다다익선이라는 부분이 3, 4년 동안 불이 꺼져 있다가 이번에 새로 재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가동이 되면서 많이 이슈가 되었던 것들이 보존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어디까지 복원을 해야 하는가라는 게 가장 많이 이슈가 되었고, 지금도 그 이슈가 된 논란 중에서 선택을 했던 부분들이 그 예전의 진공관을 그대로 살려서 작품을 틀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미술관에 가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모든 교과서에서 다다익선은 작품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다익선은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계셨나요? 다다익선이라는 건 거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쇠에 대한 구조물을 백남준 작가가 이 램프코어의 형식을 보고 이런 형태를 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안에 들어간 이런 영상 작품 자체가 백남준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은 백남준 작가는 영상만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로 텔레비전이 평면화되고 하는 것들에 옮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들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 고물상에서 다 뒤져서 그 과거의 그런 진공관을 다시 보존 복원해서 재오픈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도 원래는 삼성이랑 저희가 협약에 맺혀져 있어서 한 라인 정도를 진공관을 이제 개발을 하는 라인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좀 없어지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보존하고 더 지속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복원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시간이 좀 되시면 지금 다다익선에 대한 재가동을 하면서 특별전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과천관 가서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서울관입니다. 서울관은 과거와 현대가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서 맨 끝에 있는 이 종친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빨간 벽돌이 있는 기무사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현대적 그런 건축물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통과 현대의 그런 그 건물들만 보더라도 그런 구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장르보다는 좀 복합 장르입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 안에서도 퍼포먼스나 다원 예술, 그리고 탄소 중립,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개를 위한 미술관, 이래서 막 개를 끌고 와서 개가 감상할 수 있는 미술도 하고요. 정말로 지금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동시대 미술들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시지만 이 안에는 그 예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영화관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실 자체도 우리도 미디어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실이라든지
이런 그런 편의시설 뭐라는 부분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다 서울관의 모습이고요. 이게 동침부 이제 옛날에 있는 그 빨간색 벽돌이 기무사터라고 해서 이런 도심 속의 미술관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 수장고 속 미술관입니다. 저희 그 소장품이 몇 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만점이 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으로 인해서 거의 한 8,900여 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희 회장님께서 한 1,600여 점을 기증을 해주면서 이제 만점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장고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주에 있는 KTNG 그 건물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수장고를 이제 작품이 나오는 것들이 정말 유명한 작품들만 나오고 저희가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작품들은 항상 수장고 속에 있는 것들이 조금 국민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도 좀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1층에는 정말 수장고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팔레트 안에 작품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수장고 안의 모습이거든요. 입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스나 이런 코스트코 같이 작품들이 올려져 있고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한 벽면에 여러 작품이 걸려져 있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장고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인력인 컨서베이터, 보존 복원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연구 공간이 있고요. 중앙박물관과 달리 저희 보존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라든지 뭐 미디어 전공자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존에 대한 수복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은 공간이 청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술관에 대한 그 변화 그리고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유례 없는 루브르도 막 문이 닫히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없는 미술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가장 중요한 게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온도도 똑같이 그 작품에 맞춰서 되고 그리고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 작품 해설사가 있고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큐레이터가 있고 거의 작품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는데 이러한 그 사람이 없는 그런 미술관을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자 하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객들을 이제 보지 않고 이러한 바이러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졌고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유례없이 휴관에 대한 부분들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관람을 했던 미술관이 거리두기라든지 많은 제약들 때문에 좀 불편하게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관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라는 방향의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작가와 관장님 그리고 각계 다수의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엔 미술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워낙 추구하는 부분들이 공공성인데 이런 공공성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에 글들이 다 있는데 결국엔 이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한데 미술관에 대한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술관의 온라인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환경 변화를 따른 이제 미술관에서의 경험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미술관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걸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준비를 한 결과 그 온라인 디지털 미술관 10대 세계적인 10대 미술관 안에 들게도 됐고요. 기존에 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온라인에서 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종이 있는데 이 14종 중에 원래는 좀 전시가 메인이고 중심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교육이 담당하는 파트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의 주황색의 경우가 교육과에서 했던 그런 영상이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클래스룸을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유튜브나 줌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나 그런 작품에 대해서 알리는 노력을 2020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교육도 보시면 거의 우리가 PD가 됐지 왜 에듀케이터가 됐나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미술관 안에서 거의 그런 전문 장비나 온라인 송출하는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해서 이렇게 그 영상 제작을 하는 부분들로 많이 돌려졌었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도 뭐 줌 수업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수업으로 많이 바뀌고, 작품 감상 프로그램도 작품 앞에서 도슨트가 설명하던 것들을 작가의 작업실로 직접 가서 설명한 것들을 찍어와서 영상으로 트는 그런 부분들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프로그램들도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든 키트들을 학교로 직접 보내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어린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독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 핸드폰을 실제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좀 디지털 기반에 대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낱낱이 그냥 정말 저는 온라인으로 이게 송출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상관없이 다 우리 모든 사업을 다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에듀케이터들이 모여서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어떠한 그 청소년 교육의 꿈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거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그 천반대군을 막 데리고 와라 하는 그런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교육은 많이 해야지,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조건을 좀 맞췄어야 됐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을 좀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대부분 작품 감상이 위주인데 그거 말고는 또 어떠한 다른 부분들이 없을까? 막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키워드들을 저희가 다 뽑아봤는데 전국적, 오는 학교에서 한정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좀 공평한, 우리가 국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너무 수도권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좀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무엇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전략 및 전술 방법을 세웠는데, 그 저희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위치와 전국 국공립의 미술관의 위치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불러서 참 죄송하지만 문화 소외 지역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공립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데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국공립미술관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로 나와 있고요. 강원도도 강원도교육청은 여기에 있지만 태백산맥을 줄기로 해서 이 안구와 강릉 시립미술관이라고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구나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봤고, 그리고 개인 이름을 땄던 그런 미술관들은 전체적인 그런 감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역마다 교육청의 위치와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미술관의 위치를 점해 보니 저희 쪽 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저희가 수혜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적인 방법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키트나 교구제를 좀 개발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청소년 니즈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대상에 대한 좀 지속적인 연구와 교수학습 방법의 좀 다양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에는 이런 교구제 개발 및 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청소년 대상을 고려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공교육과 협력을 통해서 좀 교사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연계 사업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청소년과 지금 교사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청소년은 크게 학교 단위와 학급 단위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와 학급 단위, 그 다음에는 감상과 창작과 진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진로는 좀 공교육 정책과 연계돼서 저희가 2016년도서부터 자유학기제라는 부분들이 생긴 이래로 저희 미술관에서만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서 지금 나온 결과물들이 저 뒤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면 대면과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대면과 비대면 안에서도 온라인 영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리고 교구제들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교구제가 있을 거고 미술관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들을 나눠놨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현장과 그리고 교육청의 행정과 교육부에 대한 정책이란 부분들도 기관별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도 대상을 좀 층위를 나눴는데, 이 교사가 되기 위한 예비교사부터 그리고 일반 교사 그리고 비교과 교사 그리고 그 관리자들, 학급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도 예술교육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에 대한 미적 안목이나 여러 가지 그런 예술 향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장학사 분들과 함께는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접촉을 해서 만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17개 시도교육 장학사님과 만나게 되는 것들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온라인을 탑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계속 접촉을 해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들은 연구사업입니다. 연구사업은 좀 공교육 현장과 미술관이 좀 따로 놀지 않고 조금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2년간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학교는 미술관을 모르고 미술관은 학교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되게 상생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미술관에 원하는 것들만 일방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미술관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학생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 2년간 같은 공간과 감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로 그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서, 결과물들은 또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다 배포를 한 상태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또 학교에도 자료집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에 저희 학교 연계 사업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업이 있고 학교와 함께 하고 있지만 아마 모르시는 사업이 많을 거예요. 이 자세한 부분들은 지금 뒤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크게 테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4가지 정도도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고민에서 시작이 되었냐면, 작품 감상인데 그냥 작품 감상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사는 지역과 좀 상관없이 좀 지속적으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의 작품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저의 그냥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지만, 좀 예술을 매개로 미래의 아름다운 세상을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방법에 있어서 빠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다양한 층위의 학교 교육 매개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교육하는 부분들이 가장 빠르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숍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어떠한 고민이 있었냐면, 그런 온라인 활용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런 창작 워크숍은 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꾸만 대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작품 감상이나 공부해야 되고 이해되는 부분들만 측면이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작가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그들에게 창작적 아이디어와 뭐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들이 대면에서 많이 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되게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창작적인 수업들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대면 교육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창작과 예술에 대한 생각을 이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소수가 아닌 다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해서 나온 프로그램이 뒤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에듀케이터의 실험실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좀 오고 싶은 미술관은 어떤 곳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그 아이들이 정말
몇천 명, 뭐 진짜 몇십만씩 이제 거의 매번 이제 미술관을 많이 참여를 하고 오는데 가슴 아픈 설문지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인식도가 높아졌는가라고 하는 좀 딱딱한 질문이 있다가 아이들한테 미술관이 좋은지 싫은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예, 아니오로 표현을 했는데 예가 많았을까요? 아니오가 많았을까요? 상관없으신가요? 뭐 당연히 아니오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절대 다수로 많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거의 8, 90%가 관심이 없거나 그냥 아니오였어요. 이 아이들은 그냥 정말로 밖에 체험학습을 한다고 막 꽃가옷을 사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열정적인 교사를 만난 사람들은 막 프로그램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도슨트를 따라가게 하고 막 뭔가를 적게 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의 그런 니즈와 전혀 맞지 않는 미술관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것들은 예술교육을 이렇게 시켜야지가 아니라 벌써 8, 90%의 아이들은 미술관을 싫어해요. 그런 싫어하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그냥 괜찮은 거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만드는 그 정도의 수준의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미술을 정말 흥미있고 재미있고 막 이렇게 가르쳐야지 라는 것보다는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을 그래도 그냥 좀 한 번 봐도 괜찮지 않아? 막 라는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하는 그런 기준점이 좀 생겨가지고 가슴 아픈 설문지였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소년이 좀 오고 싶어하는 미술관이 어떠한 곳일까? 아이들한테 좀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정말 미술관에 눈으로 실현해 주자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그 정책과 연계돼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는 미술관에서 좀 일하기를 꿈꾸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물리적 제약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학교 현장형 교구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뜬 곳은 갑자기 신안에 있는 어떤 섬인데 그 친구들은 한 번도 그런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가보지 못하고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을 일하기를 꿈꾸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미술관에 대한 직업군을 아는 것은 미술관에서 뭔가 감상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들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호기심이 나서 인지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작품을 막 만지고 싶었는데 그런 제지하는 사람들 때문에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제재하는지를 좀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재를 하기 전에 네가 만져서 아니면은 무언가 침을 튀겨서 이 작품이 어떻게 훼손되고 그걸 고치는 사람이 있는 걸 알면 미술관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업군에 대한 키트를 정말로 그 직업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보다는 대다수가 그래도 나중에는 미술관을 향유하는 일반인들로 더 잘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미술관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는 차원에서의 그런 키트도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와 함께 조금 지속 가능한 새로운 예술교육의 좀 담론을 형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구교사를 그 코로나 이후서부터 지금 2회째 하고 있고요. 2년간에 이제 같이 서로 연구와 스터디를 해서 그것들이 학교에 실제적으로 미술관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했을 때는 그런 미술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 MBTI까지 물어보면서 설문지를 돌려서 미술관이 어떠한 그 청소년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이 됐으면 좋겠니라는 설문지를 통해서 교사들과 함께 거의 8차시 거의 10차시 정도의 수업의 지도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런 모듈에 대한 키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메타버스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미술관에서 좀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고요. 하나는 감상이라는 부분들인데 어떤 작품에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좀 감상에 대한 이해들을 좀 여태까지 알았던 거랑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를 해서 실제 이건희 컬렉션에서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생각보다 미술관에서 각 대상들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 시니어 중에서도 뭐 인지장애부터 치매, 그리고 청소년들도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뭐 장애 아동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층위의 대상들을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좀 청소년이나 학교 연계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학교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멘붕이었지만 미술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것들을 어떠한 방법들로 알려야지 좋을지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학교 쪽은 다르더라고요. 교육부에서 되게 발빠르게 그런 원격 교육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드시고 막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저희도 교사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클래스룸에 그 탑재를 한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원격 수업 운영 지침 콘텐츠 활용 중심이라는 부분들에 좀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15분, 20분 정도 시청을 하고 저희가 배포하는 PDF로 배포했기 때문에 아무나 아이들이 뭐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상 자료를 그 영상을 보고서 작가를 이해하는 2장짜리의 그런 간략한 그 자료집을 보고 그다음에 간단한 서술식의 감상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에 해당되는 표현 활동을 하는 양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앞서 등록을 하셨을 때 나눠드린 그런 작품 감상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작가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한 10작가 이상이 개발이 되었고 그 작가들은 다 QR코드로 가시면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전문 작가들과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뭐 권진규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에는 담지 못했던 그런 기타 자료들을 또 한 2장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학교 현장에서는 감상 수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 작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작가를 좀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조금 분석을 해서 모든 어떤 교과서를 활용을 하더라도 좀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이 그냥 단답식으로 하는 간단한 서술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 학습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권진규가 나와 있는 교과서의 그 교과서를 다 검색을 해서 그 권진규가 나와 있는 차트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이 자기가 어떤 교과서 어떤 학년군을 가리키고 계시더라도 뒷부분을 보면 나는 뭐 이쪽에 있는 교과서 뭐 이런 교수학습을 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미술관이 단독적으로 그런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반응이 좋아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거의 뭐 500개 교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신청이 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2020년에는 저희도 경황이 없었고 기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영상을 토대로 그런 자료집만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2021년은 이제 연결이 아니라 정말 이 기회를 확장의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원격 수업에 되게 가까운데요. 직접 아이들이 오지를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신청을 하면 수업 시간에 딱 맞춘 한 35분짜리로 작품 감상을 하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이렇게 저희가 거의 줌으로 이렇게 밀착해서 작품을 찍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큰 화면으로 이제 작품 감상을 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좋았던 건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또 즉각 피드백도 오는 거였고 그리고 처음에 기존에 이런 도슨트가 자기가 알아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카드가 보이는데 전시에 대한 카드에 대한 키워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4가지 중에 너네가 감상하고 싶었던 그 아이콘을 보고 선택을 하면 아이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전시 해설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이어서 되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 선생님의 주도하에 뭐 스케치북을 활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집에서 재택 그런 수업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애들이 거의 DM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활발하게 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와서 직접 실제적인 작품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은 갖지 못했으나 아이들의 참여나 그리고 자기가 골랐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가능했고 항상 손이 빠르거나 말을 잘하는 친구들의 위주로 갔던 수업이 좀 소극적이었던 친구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좀 공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직접 대면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날 잡아서 체험이라는 부분들을 올려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지역이 좀 다양화가 되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 의견과 함께 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중섭의 소를 이렇게 가까이 보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모니터링을 하러 갔는데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인데 이런 정말 손바닥만한 황소를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면 직접 보는 것보다는 좀 자세히 볼 수 있거나 좀 천천히 좀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제 대면을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실시간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입니다. 학생들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제 자꾸만 그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라는 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직접 왔을 때 도슨트가 자 이제 작품 설명합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작품에 대한 설명을 그 전시를 소개를 해주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아이콘들의 작품이 있는데 너네들이 선택한 작품들로 전시가 설명이 될 거야 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고정이 몇 개가 되어 있는 2가지 중요 작품들은 있고 나머지 작품들 4개 정도는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그런 코스들을 스스로 아이들이 선택해서 하게 하는 좀 이러한 부분들로 했고요. 이게 똑같이 그냥 별로 재미없는 작품 감상을 듣는 것이지만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거는 일방적으로 뭔가 어른에 의해서 강요받아서 내가 학습을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책임을 지려는 모습들을 봐가지고 좀 더 참여 같은 경우가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도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더 주도적인 부분들로 가볼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노잼 미술관이라는 겁니다. 저희도 국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많은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 하도 텔레비전에 막 조금 핫한 게 나와서 저희도 되게 핫한 걸 하고 싶은데 작품 감상 프로그램 이렇게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되게 설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노가 아니라 알다라는 노의 의미의 노잼 미술관인데요. 그래서 알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미술관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도슨트가 매번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건 또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면을 하지만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던 것들이고요. 딱 왔을 때부터 QR로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 핸드폰을 켜고 QR로 시작이 되고 지금 여기 보이시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아실 거예요. 심박수를 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박수 재는 기계를 달고 미술관 로비에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보면 이렇게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로 지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작품 앞에 서서 자기의 심박수가 얼마나 뛰는지를 체크합니다. 떨어졌는지 높아졌는지, 떨어졌다면 왜 떨어진 것 같은지, 높아졌다면 왜 높아진 것 같은지.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찾는 그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작품에서도 자신의 취향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어떤 논문을 보았는데 그 논문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 제목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학생들은 왜 미술관을 지루하게 생각하는가라는 논문이었어요. 되게 도발적인 논문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에 내용을 봤는데 이제 심리학자, 교육 심리학자들이 이제 다 데이터를 하고 조사를 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품 해설이 없었을 때 아니면 작품 해설이 너무 많아서 자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넣었을 때 막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다가왔던 부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걸 보게 하지? 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학생과 이 작품과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결국엔 나의 취향이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예술을 전공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미술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학생들은 지금 잡혀와서 보는 거 말고 스스로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미술관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을 주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노력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 각자 좋아하는 작품의 취향이 다를 테니 자신의 취향을 한번 찾아보는 걸 하자라고 해서 그런 데이터로 만든 것들이 심장박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심장박동기를 재고
아이들이랑 수다를 떨 때도 한번 재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행동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높아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간을 갔을 때 심장 박동수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작품의 미디어 작품인데 이게 왜 나를 심장을 뛰게 하는지, 음향인지 아니면 보게 하는 태도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르게 했고요.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이제 미술관이 거의 8전시장까지 있는데 그런 곳곳에 그런 작품들을 수를 뭐 2개, 3개씩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하게 해서 이제 미술관을 돌아다니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설문지로서 되게 좋은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되게 편안한 클래식한 음악이 나오고 잔잔한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나의 심박수가 떨어졌지만 나는 이게 되게 너무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취향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어떤 문제점일 것 같으십니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제목을 보고 선택을 안 하십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평범하게 도슨트를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합니다. 노잼이요? 안 할래요. 저희가 학생 주도형을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은 주도성이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그냥 쫓아당겨야 돼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거부하시는 분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체험학습을 오고 아이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그냥 막 되게 무작위적으로 풀어놓게 되면 그냥 불안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제목 자체도 국립에서 어렵게 따낸 것이었고 그 심장 박동기를 하고 설문지를 하고 아이들에게는 되게 흥미롭고 좋았으나 결국에는 선택하는 부분들은 교사분들이 그런 작품,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되게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주도성이 없는 학생들을 미리 아시고 신청을 잘 안 하신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번 계속 해볼 예정이고요. 2022년 이제 그 교육과정의 개편을 봤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디지털 기기 활용과 학생 주도성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높이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이제 개발이 되고 활성화시키려면 아이들이 그 미술관에 왔을 때 정말 누구한테 배우고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른한테 모르는 걸 배운다라는 그런 주의평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취향을 좀 한번 찾아당기면서 미술관에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하면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게 저희 미술관에서는 더 큰 목표이고 그러니까 보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품 감상에서 개발한 부분들이 저 뒤에도 전시가 되고 있지만 작가의 가방입니다. 이거는 시리즈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감상을 하는데 교사분들과 뭐 자문도 하고 하면서 왜 감상은 항상 약간은 지루하게 영상을 보거나 그 영상에 대한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것밖에 안 될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작가를 설명할 때 영상을 보여주거나 뭐 다채롭게 되게 많은 방법들을 활용은 하시지만 조금 더 미술관에서 전문적으로 다양한 층위를 갖고 그러니까 좀 단계를 갖고 있는 교구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작가의 가방입니다. 이거는 정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작품에 대한 열점의 작품을 넣습니다. 저희는 그냥 박수근을 몰랐으면 좋겠었어요. 처음엔. 학생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다행인 게 모르더라고요. 이중섭은 국민화가 맞습니다. 이거는 다른 교과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뭐 이중섭은 정말 국민화가예요. 근데 저희가 이 박수근을 전시할 때 국민화가 박수근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에서 저희가 후원도 받으려고 했어요. 국민화가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학예사한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박수근 국민화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많이 모르시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중섭은 다 알아요. 아이들도 다 알고 남녀서도 많이 아는데 박수근은 좀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수근을 국민화가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제 그 학예사와 그 전시과 학예사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 다 모를 거야라는 전제하에 10작품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작품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그 첫 감정들
그게 저희가 피드백하는데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카드들을 다 삽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희노애락 중에 어떠한 감정이 드니라고 해서 아예 작가에 대한 편견 없이 그냥 작품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따라 느껴지는 게 다를 것이고, 그리고 뭐 아이들마다 다를 것인데 결국에는 10장을 보고서 주로 남는 작품의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결국엔 이 작가를 아우르는 감정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박수근 작가의 작품들은 여기서 그 장사원 선생님들 다 아실 테지만 아이들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수근 작가가 그 시대에 거지들을 그린 줄 알더라고요. 다 행상에 앉아 있고 뭐 애기 끌고 가고,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왜 이런 사람들만 그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품을 보면 그 근대 시기나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도 감상의 하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넣었더니 정말 박수근 작가는 우리 주변에 되게 흔한 사람을 그렸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했고요. 오른쪽은 화가 박수근이라는 미니북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키워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고 뒤에는 딱 한 줄로 박수근을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하나를 쫙 읽어보면 박수근은 양구에서 태어나서 르네상스나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고 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진짜 간략하게 된 부분들이라서 아이들이 한 번만 읽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박수근의 일대기들을 그냥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미니북들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교과서에서는 좀 20색상환이라고 해서 디자인과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외국에 있는 먼쉐르 20색상환을 많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92년도에 국현에서 연구 용역으로 개발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통 색상환입니다. 그래서 박수근은 그래도 전통 색상을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좀 전통 색상환의 작품들을 보고 주로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스티커로 붙여서 포스틱으로 저희가 활동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붙여서 보면 아이들이 박수근의 주조색들이 무엇인지를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지는 것들은 질감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그대로 만들고 싶었지만 뭐 예산의 부분들로 인해서 QR들로 보면 확대해서 작품들이 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박수근 작가의 하나의 부분에 대한 질감 카드입니다. 박수근 작가는 그냥 우둘투둘하다라고 느껴지지만 작품에 따라서 나이프를 긋거나 아니면 그걸 올렸거나 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 대한 질감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했고, 그런 다음에 박수근 작품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그런 캔버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보면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기 때문에 이런 선 같은 느낌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선 쪽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들어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잘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박수근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잘 많이 가르쳐지지 않지만 박수근은 구도를 되게 특이하게 한 작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나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과감하게 가운데 있다거나 나무 밑둥이 잘려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구도를 실험할 수 있는 키트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보면 그 박수근 작품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맨 끝에 이렇게 박수근 작가의 작품과는 다른, 또 나만의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뭔가 그런 구도들을 확인할 수 있는 키트들을 만들어서 이번에 피드백을 하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주도성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을 참 되게 재밌어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박수근을 조금 한번 살아나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수근이 그 창신동에 있는 그런 작업실에서 썼던, 그리고 주변들을 봤던 그런 글들을 싣고, 그리고 지금의 박수근이라면 지금의 모습들을 어떻게 느낄까라고 해서 너네들의 뭐 그런 등굣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묘사하게 해서 그것들을 그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박수근이 그 당시에 했던 그런 부분들과 좀 비슷할 것 같아서 박수근에게 마지막 편지가 온 걸로 끝내는 뭔가 좀 스토리를 가진 감상 프로그램들이었어요. 감상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감상이라고 하면 뭔가 뭐 주입식으로 하진 않으시지만 뭔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색도 보고 자기 감정도 느껴보고 하는 사이에 좀 박수근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더 진짜 깊이 있게 알게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되게 반응이 좋은 부분들이고, 이런 감상에 대한 것들도 영상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가별로 저희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의 300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위주로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트 모양 하는 부분들이 제일 재밌다고 했고, 이게 활동판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 감정에 대한 느낌들, 그리고 질감에서 느껴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포스팅으로 붙여서 아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판으로 했었고, 수업이 거의 2차 시로 활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붙어 있는 수업에서는 활용하기가 좀 재밌었다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에듀케이터 실험실입니다. 아까는 이게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 왜 표현학습 같은 경우를 저희가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는 좀 못할까라고 해서 좀 다양한 재료와 표현 방식에 맞은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상을 올려놓고 저희가 활동지를 제공해서 지금 한번 잠깐 인트로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건 비닐을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라는 게 첫 번째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 자기가 이제 그런 느낌을, 나는 비닐은 담다다, 투명하다, 일회용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쓰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특징을 좀 탐색을 해보자. 평소에 알고 있었던 비닐의 재료가 되게 다르고, 구겨졌을 때에 대한 소리라든지, 그리고 부피가 크지만 되게 좀 작게 된다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재료를 실험을 해서 그 재료에 대해서 하나를 캐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실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거의 끝으로, 이게 세 번째는 이런 재료를 또 사용한 작가를 발견하는데요. 한 중간 정도로만 잠깐 가보시면,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질문들도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학습에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질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들이 보는 그런 작가와의 대화가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재료와 연구나 표현학습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작가한테 질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좀 꾸미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밖으로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는 작가처럼 고민하기로 해서요. 잠깐 멈춰주시겠습니다. 표현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미술은 못해, 나랑은 상관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요즘 작가들은 잘 그리는 사람이 작가가 아닙니다. 잘 사고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작가거든요. 그래서 표현학습 맨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그 작가한테 질문을 내달라고 했어요. 자기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남겨주는데, 이 부분들은 활동지의 QR로 있어서 이젠 학급 단위로 아이들이 고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좀 저희가 이제 외국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도 이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각 지에 있는 아이들과 이야기들, 내가 이 작가의 작품의 질문을 듣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적어서 하는 것들을 패들렛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공유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대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패들렛에 나와 있는 거라서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공유해 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저도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청소년이라고 잘 모르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QR도 있기 때문에 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런 전문 교구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정책과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부분들을 만들었고요. 이 전문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큐레이터,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 컨서베이터, 보존 복원하고 작품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입체구 평면, 그리고 전시 디자이너, 에듀케이터,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그 수집 보고, 그러니까 기록물 연구사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연구사에 대한 직업군들을 총 4차 시에 엮어서 교수학습 지도안과 함께 만들었고요. 그거를 사전에 교사들과 함께 공유를 해서 워크숍을 하고, 이제 이 활동 교구를 가지고 1년 동안 학교에서 활용하는 부분들로 했습니다.
영상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미술관 사람들이라고 그냥 유튜브에 쳐보시더라도 이 그 교구제에 대한 키트에 대한 우리에 대한 뭐 목표라든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아이들이 직접 보존 복원하는 것들도 컨서베이터과 협의를 해서 만든 부분들 직접 뭐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입체도 이제 잘라진 부분들을 복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컨서베이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기록을 하는 것, 어떤 부분을 복원을 했고 내가 무엇을 복원했다라는 그런 과정들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케이터, 전시 디자이너, 그리고 교사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패스하고 아까도 그냥 다 사전에 연구교사나 이렇게 되게 크게 만들었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우리 프로그램들을 조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인사 말이랑 이제 멘트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미술관 교육에 대한 고민인데, 결국에는 가상의 경험과 실제 경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면 어떡하지, 학생들에게? 성인은 실제 작품도 봤고 이제 가상의 작품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알지만, 학생들은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대하고 했던 부분들이 그냥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난 다 아는 거라서 미술관에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되게 감각이나 물성적 체험이라는 게 미술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부재하는 온라인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사 워크숍을 하니까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는데 대면으로 했을 때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승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으면 아무데나 되게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자기가 발걸음을 해서 미술관으로 오게 한 이상 내가 정말 여기서 오프라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온라인과 더 거의 대체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됐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에 대한 상승에 대한 대면 교육의 특성을 더 살린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도 거의 PD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적 전달 방법에 대한 교육 기획자의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작품의 앞에 서서 그걸 관찰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에듀케이터로서 그리고 되게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고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교사들이 하고 이제 미술관에서는 에듀케이터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고민들을 미술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많은 아이디어로 연락도 주시고 좀 참여를 하셔서 좀 더 풍성한 부분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